그 생각을 하고 찬송가에도 맞죠. 또 찬송가가 미국 노래다. 사실은 스코틀랜드 네. 민요입니다. 네. 스코틀랜드 민요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대히트를 한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2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은 직접 말하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는 전달은 쉽지만 깊은 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돌이 웃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죠.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읽고 당신의 마음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드러내는 것, 시인의 손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강요하라 하지 말고 자녀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해해주면 자녀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또 스스로의 마음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자신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물로 표현하면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런 구체적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정지용, 기형도 고재종 시인의 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보이지 않는 사랑, 강물의 보이지 않는 숨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2강, 6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접 말하기는 시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메타포가 너무 많아서 또 너무 상상력이 높은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시인의 메타포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는 과연 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메타포를 이를 사언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죽은 메타포를 사용해서 식상한 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메타포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주 어려워서 독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메타포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쉬운 시와 어려운 시를 김진학 시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연 메타포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보았으면 해서 제가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쉬운 시와 어려운 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운 시와 어려운 시, 김진학 시인. 말이나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사실 100년 전이라면 1세기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100년 전의 한글이라 해도 전문가 사람이 아니면 잘 읽지 못한다. 글이 읽을진데 말이야 오죽할까? 지금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서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옆에서 들어보면 매우 빠른 언어와 그들만 사용하는 언어들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이렇듯 한 세대가 체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말은 벌써 달라져 가고 있다. 또한 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 해방후 외래어가 보물같이 들어와 수천 개의 외래어가 지금은 엄연한 민말이 되어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 난 개인적으로 난해한 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읽으면 딱딱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언어의 나열, 나하고 인생이 맞지 않다. 작년부터 난해한 시들이 각 신문사의 신춘문예나 권위 있는 문학상에서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독자를 의식한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쯤 김소월 시인이 내게 우상이었다. 세월이 흘러 늦은 나이에 문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문창과 교수에게 물었다. 김소월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이 만약 지금 시대에 태어났어도 과연 유명해졌을까요? 하고 그런데 교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솔직히 그 정도의 글로서는 지금 시대에는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글을 사랑하고 감수성과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에 맞는 글을 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유쾌한 명감이었다. 지금 시대는 시의 기교나 언어적 기술보다는 점점 발상이 뛰어난 쪽으로 가고 있다. 또한 시에서 적당한 메타포가 없다면 그건 산문이나 수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사실 함축된 시가 있냐 하면 길면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시인에게 시의 자유가 자유롭듯 여러 분야의 시가 있어야 하며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쉬운 시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려운 시만 있어서도 곤란하다. 하지만 어려운 시도 시의 한 분야이며 그건 한국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짧고 단단하게 시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긴 장문의 시만 고집해서도 안 된다. 시인은 우리의 자활 용기와 시대를 비평할 언유를 구사할 실력도 쌓아야 한다. 저녁 한 끼를 먹더라도 밥상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 수저와 밥공기는 물론이고 밥과 반찬, 물과 국, 식탁 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식단이 된다. 밥이 국을 보고 너는 왜 밥이 아니고 국이냐고 물을 수가 없다. 현대 시를 쓰면서 쉽든 어렵든 언어가 많든 적든 시가 길든 짧든 그런 것은 각 시인의 특성이며 비평받을 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적 문화는 한국 시의 발전을 가져온다. 한국인만큼 정서적이고 감성적이며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적 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의 시는 찬란한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현대시가 다시 고전의 시가 되는 날 지금의 말과 언어는 어느새 바뀔 것이며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의 한글이 읽기 힘든 시가 올지 모른다. 그래도 시는 현재 우리 곁에 있고 시인들은 그들만의 다양하고 고유한 빛으로 세상의 여러 모습을 요리한다. 그건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있는 아름다움이다. 예,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자신의 입장에 서서 남해안 시는 시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짧은 시는 시가 아니다라고 사유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이기적인 주관적인 저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시를 존중해주고 저 또한 습작의 아주 부족했던 행편없던 시들을 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해왔듯이 누구도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기교를 가진 또 뛰어난 메타포를 가진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첫 걸음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 첫 걸음을 걷는 사람들 또는 다양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함께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좋은 시, 더 시대에 맞는 시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하게 이게 시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그 섬세한 숨결을 먼저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쓴 시들을 보면 그 시에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시어 하나에도 구절 하나에도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문학의 꿈나무로 저는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또 누군가의 그 칭찬으로 인해서 저도 성장을 했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시는 스스로 즐기고 또 스스로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한 노력에 달린 것이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신이 즐기는 만큼 또 무명 작가로 즐기는 마음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 남의 시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꼭 말해두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쳐줄 때 우리는 한국에 더 많은 시인이 탄생을 하고 또 더 좋은 시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감성이 풍부하고 또 타인과 소통이 더 잘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오래전 일본에 수학여행 때문에도 갈 때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여행으로 갈 때도 있었고 몇 번을 갔다 와서 일본의 서점에 제가 몇 번이나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시를 쓰기 때문에 또 일본에는 또 어떤 시집 코너에 또 시들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시집 코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거기는 시를 쓰지 않는 사회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엄청난 시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많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메타포를 쓴 저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실 저는 초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또한 열심히 반복을 거듭해서 제가 연필을 놓는 순간이 저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학마저 자본의 경쟁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학은 사랑하고 즐기는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히 행복한 것이다. 너는 신춘문예에서 상을 받았니? 너는 어디로 등단을 했니? 너는 얼만큼의 인정을 받았니? 이런 좀 경쟁의 논리보다는 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시를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이러한 것으로서 저는 충분히 좋은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시인들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최고의 독자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 외할머니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할머니 햇볕을 골치에 말린다. 햇볕도 뜨고 지치는 가을 한낮. 햇볕을 주워 담는 붉은 손. 찾아오는 이 없어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붉어 꽃 피우는 이름 없는 곳. 하늘을 붉게 버무려 마감하는 단풍으로 물든 손. 대추 잎마다 햇볕 가득 담아
늘 올해가 마지막인 김장김치 절이고 절인 굵은 세월 새우젓에 버무려 잠재우고 이별의 아쉬움을 섞어 익히면 해가 짧아진 가을 쓸쓸함은 한 뼘 줄어들고 그리움만 한자 길어진다. 예. 여기서는 제가 메타포를 단풍으로 물든 손,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을 단풍으로 물든 손이라고 했습니다. 뭐 김장과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는 이렇게 손맛이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그 비닐이나 고무장갑을 끼지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김장을 담으시고 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그 이름 없는 꽃이 제 삶을 굉장히 단풍처럼 물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할머니는 90이 넘은 아주 오래 살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00을 넘기지 못하시고 몇 해가 떠나신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살아생전 할머니는 저에게 단풍나무와 같은 붉은 마음의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산청 장날에 가서 쌀을 팔아서 사주셨던 명절 옷이라든가, 또 본인의 용돈을 아껴서 학창시절 제가 한 번씩 외갓집에 가면 10,000원짜리를 4번이나 접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몰래 외삼촌 몰래,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혹시 돈을 주시는 거 보면 외삼촌 용돈을 안 주실까봐 그러니까 나한테도 받고 외삼촌한테 또 받아라는 그런 이제 아주 4번이나 접어가지고 몰래 지어주시던, 정말 그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자신이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다면서 정말 자는 걸음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손을 단풍이라고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메타포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억과 김장이라는 붉은 고추라는 이미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저 나름의 메타포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궈주시던 그 뜨거운 손, 그것이 단풍과 같은 붉은 꽃 같은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흔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고 사라진 아름다운 손들이 많음을 저는 이 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10월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월 내가 떠나고 다시 볼 수 없을 때 나는 함양에 갔다고 할 것이다. 함양 입구 태정빛이 지나 가을 볕에 꼬들꼬들 잘 마른 할머니들이 내놓은 산약초 자판을 지나 병국 순대집에 갔다고 할 것이다. 오다가 진주 중앙시장 사거리 리어카에 튀김옷 입고 끓는 기름에 정갈하게 몸을 눕힌 새우와 고추를 한 입 물고 골목 안 제일식당을 지나 가동집에서 양 냄비에 졸복찌개 한 그릇 먹고 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해질녘 난강 근처에서 유등을 한참이나 보았다고 축제마다 떠돌던 각설이들을 다 팔아도 남는 것도 없던 사람들 등 뒤로 헤매치는 난강을 바라보며 그대로 돌아와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능포 새마을 식당 지나 어린 딸을 업고 해풍을 잠재웠던 방파제에 앉았다가 낚시꾼에게 오늘 무슨 고기가 많이 잡혔냐고 물어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텅 빈 어망에 내 마음 머물렀다고. 10월의 비읍이 바람 따라 사라진 10월 세월. 예. 저기 여기에서는 구체적 그 장소와 음식을 제가 메타포로 썼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시를 의 주인공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근데 한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이 친구와 함께 했던 장소,
이 친구와 함께 먹었던 음식을 제가 메타포로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장소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제가 다녔던 이곳저곳 먹었던 이 음식과 저 음식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아마 그 사람 하면 그 사람과 어디에 갔었던 기억, 그 사람과 어디에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장소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니까 가을과 10월이 원래는 근데 리얼 받침이 탈락이 되죠. 10월이 돼서 그냥 바람 따라 사라진 10월이라고, 비읍이 사라졌다. 그래서 10월, 세월라는 어감도 살려서 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메타포를 썼을 때 보고 싶다는 말보다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건강해라는 말보다도 다시 그곳을 같이 가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자원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버린 후에 천국에 간다. 바다 가까운 곳, 하늘 가족이 된 사람의 집. 살아서도 컴퓨터 장판 같은 집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죽어서도 천천히 망자들의 서랍집. 가로 세로 10cm나 듯한 독방에서 월세며 살고 있다. 평생 호강시켜준다는 비릿한 거짓말에 속은 아내도 없이, 종을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딸도 없이, 뱃속에 든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홀로 하얀 방에 잠겨 형광등 불빛에 빛난다. 무슨 바쁜 일이 있어 40도 되기 전에 떠나 연로한 어르신들 품에서 기염을 독차지하며 살아서 살뜰히 사람을 챙기던 그 성격, 죽어서도 이방 저방 사람들의 사연을 다 들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나면 아마 쉽게 잠들지 못하리라. 밤새 사연들의 집에서 영혼들의 꽃들 집집마다 피어 죽어서도 웃고 있는 너의 사진을 보며 나도 한번 웃어본다. 눈부신 슬픔의 꽃들에 취해 12월 초 유난히 짧은 내 그림자를 밟으며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 예, 아마 여러분들 이런 천자원을 한 번씩 다 가보셨죠? 그래서 항아리마다 유골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작은 아파트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저도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밤에 밖에서 아파트를 쳐다보면 전부 다 사각의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골함들이 있는 천자원을 가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의 그 아픈 어떤 그 살아 있을 때의 삶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메타포를 썼냐면 컴퓨터 자판 같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을 보시면 아주 작은 네모가 오밀조밀하게 있듯이 늘 이렇게 좁은 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지 못하고 떠난 그런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을 컴퓨터 자판 같은 집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자원에 가면 이렇게 보통 생화보다는 조화, 아주 밝게 핀 조화, 또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더 슬퍼 보여서 어떤 영원 불면의 꽃들이 집집마다 피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웃고 있는 너의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어떤 구체적 어떤 사물로 이렇게 메타포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의 어떤 삶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를린 멀로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를린 멀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꽃다운 나이의 상과 이별 마를린 멀로. 오늘 저녁은 그녀의 치맛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너무나 뜨거워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억. 20대의 여름 저녁처럼 이런 날은 세상을 떠난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거나하게 취하고 싶은 그녀의 얼굴 어딘가 한 점이 되고 잠들지 못하는 금요일 저녁. 몇 해 전 태국 파타야 카오산거리 노점에서 보았던 휠체어에 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90살의 도끼 넘은 화려한 태국 의상을 입고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그 백인 할머니는 아직도 이 세상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가. 삶이 두려워 죽음은 더 두려워 오래전 담배도 끄는 50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요즘. 반전이 없는 결말이 드러난 시청률 떨어진 드라마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인조가족 안마의자에 비스듬히 돋보기를 사기에는 서글프고 소금을 불편한 아이가 누워있다. 예, 뭐 삶이 항상 쾌활하고 발랄한 건 아니죠. 저도 때로는 이렇게 슬픈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뭔가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 씁쓸한 느낌을 메타포로 쓴 게 있습니다. 반전이 없는 결말이 드러난 시청률 떨어진 드라마.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결말이 뻔한 반전이 없는 결말이 드러난 시청률 떨어진 드라마처럼 어떨 때 보면 삶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저는 아직 싱싱하지만 이런 느낌의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50이 넘었다라는 숫자는 아마 돋보기를 또 써야 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무리하면 관절도 아프기도 하고요. 어르신들한테, 형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저도 그러니까 뭐든지 뭐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이렇게 느끼는 상실감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좀 젊긴 하지만 뭐 갑자기 돋보기를 써야 한다는 느낌이 딱 들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나같이 그 슈퍼맨도 결국 늙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같이 적응하면서 이제 나쁜 눈, 아픈 무릎을 가지고 또 아픈 이와 함께 이제 조심조심 살아가야 될 텐데 처음에는 조금 사실 좀 어금니도 아프고 뭐 씹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고 이럴 때마다 나는 절대로 안 늙을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아마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정 그렇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돌리세요. 그래서 열심히 돌리니까 진짜 열심히 돌리고 벌써 제가 참 이 방송을 보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벌써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쓸쓸함 담은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포를 한번 딱 쓰니까 저는 메타포를 너무 많이 쓰는 걸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독자들이 학생들도 많고 해서 적당한 메타포 또 어떨 때는 작은 메타포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 다음 추석이라는 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석. 어머니 말을 하시려다 못하고 하시려다 못하고 추석이 되었다. 영정 사진 하나 찍어줘. 너희들 용기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꿈이 부풀고 저물어가는 상막의 흔적. 벌써요? 술떡처럼 곱게 쪄놓은 아들들.
벌써 헤어지는 일을 생각하는 일이 짠해 막걸리 한 사발 둥글게 말하는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일은 늘 마지막이다. 몇 번이나 눈을 마주하고 손을 놓는다. 네. 이거 여기서는 메타포를 술떡이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볼 때 술떡처럼 곱게 쪄놓은 아들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영정사진 하시면 뭐 직접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죽음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영정사진을 찍는 일은 좀 사실 좀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살아있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게 자식에게는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아직은 먼 일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부모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신의 추한 사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노인의 사진을 남겨놓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혹시 자녀들이 다음에 영정사진을 못 구해서 또 남들한테 좀 구설수에 오르내릴까봐 그러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결국 어머니는 이제 영정사진을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부모 자식이 되어서 영정사진 하나 준비를 못했느냐 하는 흉을 보일까봐 자식들이 이제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추석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 40년 넘게 떡집을 하셨습니다. 제가 떡집 아들로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떡집을 하셨으니까 벌써 50년 그러니까 아까 다 되어가죠. 떡 같은 그래서 아들 술떡 술떡을 정편이라고 합니다. 정편 9%. 이 술떡은 맵쌀 가루에다가 술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계속 발효하면 또 젓고 또 발효해서 또 젓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떡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시고 일만 하시고 또 이 옛날에 빨리 딸을 이렇게 내보내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20살에 중매로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기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정편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그 떡을 아마 그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흰 그 정편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참 아름답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원으로 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크게도 하고 쟁반에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떡인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이 술떡이라는 메타포 이 시는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떡집 아들만 술떡처럼 곱게 쪄놓은 이 표현을 쉽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니 이제 떡집 딸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고 돌아오면 이제 요즘 이렇게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질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요. 마지막으로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손 한 번 더 잡고 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그때 그때 엄마 저기 눈이라도 좀 한 번 더 마주치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남을까봐 안아드려야죠. 손도 잡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룹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메타포 하나가 어머니의 삶과 또 저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래 한 곡을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북두칠성이라는 로이킴의 노래인데요. 다 같이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두칠성 노래 로이킴 외로움이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 오면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에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 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 책을 들고 나와 집 앞 공원에 앉아서 책을 읽다 바라본 구구절한 그림자가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이면 주변에 놓여진 외로운 가로등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은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 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그 길을 비춰줄게. 저는 시가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메타포로, 구체적인 메타포로 쓰는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 저를 지켜주고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도자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피리도 불고 색소폰도 불고 꽃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북두칠성과 같이 아름답다. 또 그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 한 편에 제 꿈을 담아서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8강은 웃으면 복이 와요. 엄청 재밌는 시들 제가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하나 핵심은 웃음입니다. 시가 웃음을 줍니다. 저기 경복 있잖아요. 시가 웃음을 줍니다. 경복 있지 상장.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긴 시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